안녕하세요. 편샘의 이유있는 한국사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 6세기의 삼국의 경쟁, 장수왕의 남유정제. 중국은 5, 16국 시대가 끝나고 남북조 시대에 접하게 됩니다. 남북조 시대의 북조에 해당하는 북위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강력한 북위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댐을 통해서 많은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수왕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의 안정과 성대가 방해하게 된 문제. 첫째,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또 대륙으로의 성장 방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남진연책을 피게 되죠. 이래서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의 도성과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죠.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해서 백제가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북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북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고구려의 침략 명분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성과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도를 함락당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한 많은 노력이 되죠. 특히 동성왕은 이 백제 재건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남조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한강 유역의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여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게 되죠. 신라의 고구려 남진 정책을 저지르려 신라도 또한 남진 정책을 저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율주왕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소주왕 때 백제와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백제의 중흥 발판 마련. 백제의 무령왕의 백제의 중흥의 발판에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남조의 양과 교류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력 회복에 매진하게 되죠. 이러한 무령왕의 노력 덕분에 백제는 중흥을 시도하게 되죠. 그 왕이 누구예요? 성왕입니다. 백제의 성왕은 중앙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비를 천도하게 됩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게 되죠. 중앙과 통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사상을 더 공고한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장려하게 되고 진흥왕과 연합하여서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성왕은 진흥왕의 배신에 분노해서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백제의 중흥은 실패하게 됩니다. 신라의 진흥. 신라는 진흥왕 때 비로소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또 왕의 호칭도 이때 비로소 사용하게 되죠.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법흥왕의 진흥 발판 마련. 이 법흥왕은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구려 소수림왕이 어떻게 했어요? 백제의 전성기를 마련하게 된 발판을 마련했죠. 이것과 똑같이 법흥왕도 신라의 진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소수림왕도 율령을 반포했었죠. 관동제와 골품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불교를 공인합니다. 소수림왕도 불교를 공인했었습니다. 금강 가야를 병합합니다. 그 다음에 견원이란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흥왕의 진흥 발판을 토대로 진흥왕이 진흥 정책을 펴게 됩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황룡사를 건립하는 등 불교를 장려하게 되죠.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이 진흥왕은 정복의 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요. 대가야를 정복하고 함흥, 평야 등 일대를 진출함으로써 신라의 최대 영토를 갖게 되죠. 이렇게 진흥왕은 신라의 진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야 원명의 멸망. 가야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대내적으로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권을 유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소국이라는 힘의 한계 때문에 백제와 신라에게 각각 점령을 당합니다. 금강가야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악화되고 결국은 신라의 박풍왕 때 금강가야가 병합됩니다. 금강가야의 뒤를 이어 맹주가 된 대가야는 한때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고 고구려의 신라 침입을 막아주는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으나 쇠퇴해 결국은 신라의 진흥왕 때 대가야가 병합됩니다. 대가야가 신라의 병합됨을 통해서 가야 연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5, 6세기의 삼국의 경쟁과 가야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다루기 이전에 중국과 한민족의 전쟁 패턴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왜 고구려와 전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제국 간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두 제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제국의 특징이 뭐랬어요?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다른 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단 점령할 수 없을 때 서로 인정하는 척을 해요. 그러나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가차없이 점령합니다. 그 당시 고구려와 수, 돌고래 인구 및 병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고구려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수나라는 약 4,600만 명이었습니다. 돌고래는 100에서 300만 정도였습니다. 병력은 고구려가 30만, 수나라가 113만, 돌고래 약 30만 정도의 기병 중심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 무서운 거는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병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병의 전투력은 보통 보병의 3배에서 5배입니다. 돌고래 병력이 30만이랬죠. 보병 기준으로 보면 약 90에서 150만 정도입니다. 수나라의 병력과 거의 맞먹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고래와 고구려가 연합하여서 수나라에 대항하게 되죠. 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수나라와 돌궐,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고구려와 수당 전쟁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은 한민족의 전쟁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즉 지피란 상대를 안다는 것이고요. 지기란 자기를 안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한민족은 인구수나 생산력에 보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0배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같은 전략을 싸운다면 어떻게 돼요? 100전 100패겠죠. 한민족은 전략을 찾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한민족의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의 피해를 입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 강의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경쟁했을 때의 상황과 유사한 겁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류가 절대 월등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겼어요? 장점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인류가 이기게 되죠. 이것처럼 한민족도 한민족의 장점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중국 같은 이민족과 경쟁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전략은 특히 자기 자신을 아는 전략과 타인을 아는 전략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최소의 피해를 입는 방법입니다. 왜 최소의 피해를 입어요? 한민족은 인구가 적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습니다. 똑같은 수대로 전력을 손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민족의 가장 특징이 뭐냐? 최소의 피해를 입는 방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 뭐냐? 활이었습니다. 활은 적은 인원으로서 다수의 인원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이었습니다. 활은 칼과 창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원거리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인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였습니다. 중국은 한민족을 동이족이라 했습니다. 왜?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전략, 최소의 피해를 입는 방법은 산성이었습니다. 평이나 평지에서 대규모 부대와 소규모 부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소규모 부대가 지죠. 당연히 그 자살행입니다.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산성 전쟁입니다. 한반도와 요동 국경에는 산악지역이었습니다. 한민족은 어떻게 돼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고유 전략이 산성이 탄생하게 되죠. 산성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남한산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자금성의 모습입니다. 얼뜻 봐서는 규모면에서는 남한산성하고 중국의 자금성은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본다면은 산성이 더 점령하기 쉬워 보이시죠? 그러면 산성과 중국의 성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측면으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자금성을 측면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남한산성은 일단 높이가 4에서 6m입니다. 자금성은 높이가 10m입니다. 높이도 2배 이상이 차이나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높이입니다. 사실은 해발을 비교해서 높이를 봐야 됩니다. 남한산성의 해발 높이는 약 480m에서 520m입니다. 자금성은 약 43m에서 45m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가 높아요? 남한산성이 10배 이상 높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지 다시 뒤에서 보겠습니다. 한국의 산성은요, 산의 능성에다가 이렇게 단단한 돌을 싼 겁니다. 중국의 성은 가운데 흙이죠.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뭘 했어요? 벽돌을 싼 겁니다. 즉 벽돌 사이에다 흙을 채운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토성의 조금 발전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이 더 튼튼합니까? 벽돌이 튼튼합니까? 한국의 산성하고 중국의 평지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접근하는 거죠. 한국의 산성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대형 투석기나 공성탑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평지성은 어때요? 평지라 쉽게 접근합니다. 공성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급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은 균형을 목표로 하는 요새이기 때문에 식량 저장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평지성은 도시에 형성되어 있죠. 내부에 인구가 많아서 식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성도의 공격입니다. 산길이라서 대양 무기로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국의 평지성은 평지라서 대형 추석기나 공성탑, 대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한국의 산성하고 중국의 평지성에 대한 공격 방식이 다릅니다. 산성은 사실은 점령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위를 차단함을 통해서 내부의 항목을 유도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내부의 항목을 유도합니다. 중국의 평지성은요, 공성무기로 성벽이 쉽게 파괴돼요. 아주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하죠. 실제 사례로 산성은 장기간 버티게 됩니다. 산성은 장기간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한산성은 약 45일간 버텼죠. 그러나 중국의 성들은 몽골군이나 청군 등에서 중국의 수도가 자주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만큼 항구의 산성은 우수하다는 거죠. 점령하기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자기 자신을 알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아는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한반도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논밭 경제적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주요 작물에 대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산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이상이 산이죠. 그래서 경적지가 적어요. 그래서 같은 인구 대비 생산 여건이 불리합니다. 즉 중국의 생산량이 월등하다는 거죠. 중국과 한반도의 인구 규모와 경제의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나라는 약 인구가 4,600만 명이었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하죠. 그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어때요? 약 인구가 300만 전원입니다. 노동력이 풍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적었습니다. 즉 중국은 한반도에 비해서 풍부한 노동력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한반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나라는 약 11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고구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 인력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전투원 1명에 대해서 약 2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실제적으로 쳐들어왔던 인원은요, 113만 명이 아니고요. 113만 명 플러스 200만 명입니다. 약 3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된 거죠. 근데 고구려 인구가 얼마예요? 300만 명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민족은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세력을 맞섰나요? 그건 지피지기의 지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활용한 겁니다. 아까 지기의 전략이 뭐랬어요? 산성, 농성과 화질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세력하고 전면전을 피하고 산성을 수성하는 농성 위주의 방어 전략을 썼습니다. 전면전하면 상대가 안 되겠죠.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칼보다 활을 활용했습니다. 한민족은 어떻게 거대한 중국 세력과 맞섰는가? 지피해지기, 지피입니다. 적을 안다는 소리죠. 적의 타인을 알고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보급 문제가 있습니다.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대군은 단기간 전쟁에 있어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전쟁에 있어서는 대군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 보급이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보급
보급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군의 약점이 보급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한민족은 집요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첫 번째, 청해작전입니다. 청해작전은 별거 아니고요. 적군이 아군의 군량이나 군수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식량을 모두 없애거나 불을 태운 전략입니다. 이걸 통해서 현지에서의 보급을 차단하는 거죠. 현지에서 보급을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보급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산성의 농성과 보급물 차단입니다. 대군과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고 산성에서 농성을 해서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보급로를 차단해서 대군의 전투력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또 어떻게 전략을 썼어요? 우리나라 전쟁을 보면요, 계속 왕이 도망다니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전략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후퇴를 통해서 대군이 보급로를 길게 만듭니다. 보급로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전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전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적군은 어떻게 돼요? 결국 후퇴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한민족은 절대 적군의 후퇴를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재침의 화근을 잘 넣어버린다죠. 어떻게 해요? 후퇴하는 적을 공격해서 적의 피해를 최대한 입히는 겁니다. 거의 전멸 수준으로. 살수대첩, 귀주대첩, 노량대첩이 후퇴하는 적을 공격해서 적의 피해를 극대화시킨 전쟁이었습니다. 생산력이나 인구가 앞선 중국의 제치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적의 전력을 초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전략을 사용함을 통해서 한민족은 중국과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한민족의 전쟁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피지금은 백전불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전략의 특징이 뭐예요? 한민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활을 사용했습니다. 활은 왜요? 칼이나 창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였습니다. 산성을 활용했습니다. 산성은 뭐예요? 한반도와 요동 국경에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성을 이용해서 방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타인의 전략, 대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랬어요? 약점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이민족과 전쟁을 할 때 이 보급로 차단에 모든 것을 주력했습니다. 청해작전을 썼습니다. 청해작전을 통해서 적군은 현지에서 보급 전달을 원천 차단을 통해서 적의 보급 상황에 치명상을 입혔죠. 산성 농성을 통한 그 길목의 보급로 차단. 대규모 적군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산성에서 농성을 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했죠.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보급을 차단함을 통해서 적의 전투력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재침 항을 제거했죠. 생산력이나 인구가 앞선 중국과 같은 이민족의 재치를 막기 위해서 후퇴하는 적을 초토화시킴을 통해서 재침의 의지를 꺾었던 것이 한민족의 중국 같은 이민족의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민족의
중국과의 전쟁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고구려와 수단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거운 일만 가져가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